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분을 강의를 맡은 김보정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이런 내용이고요. 화면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특허의 뭐 신규성이나 진보성 이런 것 같은 그 등록 요건이 이제 상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이 등록됐을 때 효력, 뭐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안전적인 상표 선정을 위해서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은 앞서 이제 상세하게 배웠을 특허법,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살펴볼 상표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세 가지를 산업과 관련된 그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고요. 그 학술, 문화, 예술에 속하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그 문화입법에 속하는 저작권법에 해당합니다. 크게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뭐 기타 이런 법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동산이나 부동산 같이 어떤 그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지식재산권법이고, 오늘은 상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내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의 기본 개념 등록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상표란 상품을 뭐 생산,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를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이 상표의 정의를 좀 쉽게 정의를 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물건을 보고 이게 어디 거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부분, 그것이 이제 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는 저게 어디 거지? 라고 이 부분과 또 아이폰이라고 써있는 이 문자 부분을 보고 자타 상품의 출처를 식별을 하게 되죠. 그 출처를 식별하는 그 부분, 문자 또는 도형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그 상호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상표의 의미를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상표라고 하면 문자나 도형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를 보고 저게 어디 거지? 라고 할 때 실제로 엠블럼이 보여서 거기에 어떤 글자가 찍혀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외관만 보고도 저게 어디 자동차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죠. 결국에 입체적 형상 자체도 상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상표를 문자나 도형이라고 하지 않았죠.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무엇, 출처가 어디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그 무엇인데, 그것들은 입체적 형상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는 소리 상표라든가 아니면 냄새 상표, 뭐 이런 것들도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의 범위에 이제 포함합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먹으러 갔어. 콜라가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냉장고를 딱 바라보고 눈이 잘 안 보이면 이게 코카콜라인지 펩시콜라인지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고선 이게 코카콜라네 라고 고르진 않죠. 붉은색의 그 병 모양을 보고도 코카콜라라고 우리가 인식해서, 출처를 인식해서 상품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유명한 입체 상표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상표란 입체 상표든 입체적 형상이든 문자든 기호든 아니면 소리든 우리가 뭔가를 인지함으로써 이게 출처가 어디지? 라고 인식하는 그 매개체, 그게 바로 상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표하면 대부분 로고나
이런 문자들, 이렇게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표로 주로 생각하죠. 왜 그러냐? 실무적으로는 이런 문자나 도형 상표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상표의 범위는 조금 더 넓다. 이 정도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상표가 뭔지를 이제 봤다면 상호는 무엇이냐? 상표가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저거 어디 거지? 라고 할 때 바라보는 그 무엇. 그게 상표라면 상호는 회사 이름이다 보면 됩니다. 회사 이름. 상법에서는 뭐 상인의 명칭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회사 이름.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면 회사도 이름이 있죠. 요 많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 다 알겠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인가? 어쨌든 그게 이름입니다. 근데 본죽. 아프면 본죽을 뭐 사다가 먹는다. 본죽은 상호이냐 상표이냐? 회사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본죽은 상표입니다. 죽을 판매할 때 저게 어디 거지? 본죽 거네? 라고 하고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상표예요. 근데 상호는 아니에요. 회사 이름은 본 IF라는 회사 이름이 상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표와 상호를 항상 혼동하는 이유는 삼성이라는 상호를 상표에도 쓰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상표, 상호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념적으로 전혀 다르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시로서 센스는 상표이냐, 지페는 상표이냐, 또는 뭐 휘세는 상표이냐. 휘센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휘센은 상표일까요? 그럼 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죠. 상표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어디 거지? 라고 판단하는 그 무엇.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이제 갔는데 에어컨에 휘센이라 써있다.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판단하죠? 저 에어컨은 휘센 거구나. 그죠?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출처를 판단하죠. 그러면 휘센은 상표입니다. 그러면 휘센은 상호일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회사 이름. 휘센이 회사 이름인가요? 아니죠. 휘센은 그냥 상표일 뿐 상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스나 지펠이나 하우젠은 그 물건에 표시돼서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지만 회사 이름은 아니다. 개념적으로는 상표를 상호랑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 IF 같이 상호이지만 상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나눠지지만 이렇게 일부 상호와 상표를 혼용해서 삼성 김치통, 삼성 블루 이런 식의 어떤 뭐 상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와 상호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죠. 상표는 저게 어디 거지? 라고 할 때 바라보는 그 마크라든가 도형이나 뭐 입체적 형상 이런 게 이제 상표라면 상호는 회사 이름이다. 그럼 구별을 했을 때 무슨 실익이 있느냐? 상호는 동일 행정구역 내 동일 상호가 아니라 사용 가능.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꿔도 사업자 내에서 상호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난 삼성전자 주식회사 조금 바꿔서 쓰면 안 되나? 유명한 건 좀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유명한 상호는 상표법이 아니라 상법상 유명 상호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금지 이런 조항이 있지만 유명한 상호가 아닌 한 조금씩만 바꿔도 상호로 선택해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점들도 보면 뭐 비슷한 이름으로 이렇게 상표 출원 누가 안 했을 때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상호로서 선택해서 사업자를 내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음식점에 가면 다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있잖아요. 걸려있죠. 그때 한번 이 부분은 유심히 보세요. 회사 어느 회사 거냐 라고 할 때 통상 상표는 간판에 표시하죠. 상호는 이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냐. 이렇게 상호와 좀 다른데, 그러면 상호는 동일 행정구역 내 동일 상호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 조금 소극적인 보호 측면이 있는데, 상표는 한번 등록받으면 전국적인 독점권이 인정돼서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도 못 쓴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와 강원도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왜냐, 제주도에서 등록받았다고 제주도에만 독점하는 게 상표가 아니고 전국에 독점권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은 아니죠. 근데 국내라면 독점권이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것만 안 쓰면 되냐? 유사한 것도 안 된다. 유사한 것도. 상표 유사 개념이 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다사소와 다이소. 다사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이제 비슷한 뭐 이렇게 자파류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판매를 하던 그런 상표를 사용하다가 다이소한테 상표권 침해로 결국에는 분쟁이 붙어서 상당히 많은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면서 상표를 못 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소와 다사소가 유사 상표냐? 그 판단 방법은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사 개념이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품에 있어서는 그 영역에서만 독점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이소를 뭐 도소매업 쪽으로 등록을 받았는데 전혀 관계없는 다이소 전자제품이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어떠한 상표를 음료수에 등록을 받았는데 화장품을 그 이름을 못 쓰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 이름을 독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역에 따로따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뭐 류들이 있거든요. 화장품이 뭐 3류, 뭐 의류면 25류, 가방은 18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독점하고 싶은 류별로 따로 상표를 등록을 받으면 다 못 쓰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의류에만 등록받았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 이름이랑 똑같은 커피숍이 있네? 이거 상표권 침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43류에 속하는 그 식당이나 카페업 이쪽으로 그 이름을 등록을 받아야, 그래야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감자탕집 상표 등록을 받고 순댓국집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업 쪽으로 유사 상품 정도로 보거든요. 그 경우는 그것도 판단 방법을 간단하게 뒤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밑에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 강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전달이 부족할 그 경우가 있다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의 예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표 출원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출원은 뭘까요? 출원은 그냥 접수했다. 내가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접수했다라는 게 출원이고, 실제 상표권이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등록이 돼야 되죠. 등록이. 이건 특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등록 라인으로 가거나 거절을 받거나, 뭔가 사유가 있어서 거절을 받거나, 뭐 이렇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특허도 이런 절차가 있죠. 특허에서도 특허 출원했다가 뭐 신규성이 없거나 뭐 진보성이 없다 그러면 거절 이후 통지를 받고, 여기에 뭐 보정할 게 있으면 보정하고 다툴 게 있으면 의견서로 다퉈서 거절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퉈서 등록될 수도 있고, 이 절차는 똑같죠. 근데 상표의 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공고라고 해서
특허는 거절이유가 없으면 또는 거절이유가 있어도 의견서를 통해 극복을 하면 요게 없고 그냥 이렇게 등록 결정이 되거든요. 특허는. 근데 상표는 공고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이제 검색할 수 있게 요새는 뭐 공보를 뭐 어디 붙이고 이런 게 게시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좀 검색을 통해서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선점해서 출원했다. 그럼 좀 공격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예. 원칙은 먼저 쓴 게 임자가 아니고 출원을 먼저 하면 선출원주의 때문에 그 사람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상표를 등록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공격을 할 기회를 한번 줍니다. 예.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해서 등록되거나 또는 거절되거나 그러니까 등록 결정 전에 특별히 거절이가 없으면 공고에서 2개월 동안 이의 신청 기회를 주는 요 제도 요거 요게 특허와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는 뭐 특허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고요. 공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제도가 있다. 상표에서는. 사실 특허에서도 예전에 있었는데 특허 심사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라는 어떤 비판이 있어서 특허에서는 이의 신청 제도를 없앴고요. 상표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죠. 특허와의 차이점, 우리는 공고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출원해서 심사를 할 때 어떠한 요건을 만족해야 이제 등록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특허를 배웠으니까 복수 겸 한번 떠올려 볼까요? 특허에서는 어떤 거절 이유들을 심사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거냐,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선출원주의 뭐 이런 내용 주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진보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절이에요. 기존 거보다 좀 그 진보의 정도가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진보성 위반이 되는 건데 상표는 좀 등록 요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랑 조금 비슷한 면이 많은데 상표는 좀 전혀 좀 달라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뭐 여러 가지 등록 요건이 수십 개가 있지만 실무상으로 거의 90%, 99%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90% 이상의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게 두 개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요건이 식별력 없어서 거절되는 경우. 요게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등록 요건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조항은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거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제 33조에서 식별력 없는 유형들을 이렇게 1, 2, 3, 4, 5, 6 그리고 기타 유형 이렇게 7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는 거절시키겠다라는 33조의 식별력이라는 등록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면 보통 명칭 상표. 근데 이제 좀 감을 좀 가져보자면 식별력이 지금 이제 뭔지도 모르는데 예시를 드는 이유는 예시를 좀 듣다 보면 이게 식별력이라 표현하구나. 반대로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예들을 한번 설명드려보면 보통 명칭 상표라 함은 그냥 우리가 그 상품을 보고 부르는 그 명칭 그걸 누구에게 독점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검은색 탄산 하면 우리가 뭐 콜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콜라라는 명칭을 누군가에게 상표로 등록시켜준다는 얘기는 그 명칭을 독점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콜라란 말에 검은색 탄산에 대해서 누구의 상표로 등록을 시켜줘 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콜라란 말을 못 쓰게 되죠.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상품을 부르는 그 명칭은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게 보통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이는 여기는 뭐 없지만 어쨌든 그 칠판에 그 검은색 뭐 유성펜 요거를 우리가 보드 마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보통 명칭인 거죠. 그 상품을 지칭하는 보통 명칭. 그래서 보드 마카라는 이름은 상표로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게 보통 명칭의 의미입니다. 그럼 관용 상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상품을 그 단어로 지칭하진 않지만 너무 많이 쓰이는 거. 예를 들면 과자 하면 맨날 붙는 단어 뭐죠? 과자 하면 무슨 콘, 무슨 칩,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아이스크림에 맨날 붙는 단어는 무슨 바, 무슨 콘, 그죠? 요 바나 콘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명칭과 구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콘 먹자, 바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품을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너무 그 상품에서 좀 관용적으로 쓰인다. 말이 쉽잖아요. 그 상품을 직접 그렇게 보통 명칭으로 부르진 않지만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관용상표라고. 뭐 결론은 똑같죠. 여기든 거절되는 건 똑같지만 개념적으로는 직접 부르는 그 이름이나 아니면 그 너무 좀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런 단어는 등록을 안 시켜주는구나. 사실 1, 2번은 등록을 시켜주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3번부터가 그래서 1, 2번 경우를 출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3번, 3번에서 3, 4, 5번, 6번 정도가 가장 흔한 유형이고 특히 3번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절 이유로 나와요. 그래서 성질 표시 상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그 상품을 꾸미는 말. 그러면 성질 표시 상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꾸미는 말이 뭐냐? 예를 들면 의류다. 그럼 꾸밀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의류. 그러면 빈티지. 빈티지 하면 빈티지한 의류, 그죠? 빈티지는 꾸미는 말이 될 수 있죠. 화장품 하면 꾸미는 말이 매료, 어쨌든 화이트닝, 하얘지는 화장품, 이런 식의 어떤 꾸미는 말. 그래서 여기 이제 쉬운 예를 이미 들어놨는데 맛있는이라는 것은 우유나 음식을 꾸미는 말이죠. 맛있다. 맛있는 우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음식점이란 영업에 대해서 족발을 파는 음식점. 미용실에 대해서 헤어를 다루는 미용실이죠. 좀 말이 표현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족발 파는 가게 이렇게 또는 헤어를 다루는 미용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는 성질 표시 상표라 해서 거절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맨날 지명을 붙여가지고 이걸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춘천 닭갈비 이렇게 출원하면 춘천에서 산지죠, 산지. 춘천의 산지인 닭갈비 이런 식으로 꾸미는 말들은 성질 표시로 많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맛있는 쭈꾸미 출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맛있는 꾸미는 말에서 안 돼요. 그럼 그래요? 더 맛있는 쭈꾸미. 그것도 꾸미는 말입니다. 더 맛있다. 그러면 맛있고 맛있게 매운 쭈꾸미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미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뭘 붙여도 꾸미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더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 어쨌든 성질 표시로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저한 지명들은 등록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춘천 닭갈비, 그죠? 춘천은 유명한 지명이죠.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 왕족발에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보지만 원조, 원조 앞에 또 화살표에서 진짜 원조, 뭐 진짜 원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장충동 자체가 상표 등록이 안 된 이름이라서 장충동 왕족발을 누가 처음에 썼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장충동 왕족발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현저한 지명으로 상표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뭐 설악이나 뭐 서울, 파리. 어때요?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파리 바게트. 파리 바게트. 파리는 지명, 현저한 지명이고, 그리고 바게트는 빵의 한 종류죠. 그러면 바게트를 파는 빵가게. 그래서 성질 표시와 지명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파리 바게트는 등록이 안 됩니다. 뭐 로고를 붙여서 등록을 받았을 수도 있고, 뒤에 설명한 예외 조항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파리 안 됩니다. 그리고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한 성은 김이, 박, 최, 조, 뭐 이런 거 흔한 성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요. 최씨네. 김간혜는요? 뭐 사람들이 김간혜는 김씨 흔한데 등록되지 않았어요?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예외 조항으로 등록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안 돼요. 간에 붙여도 안 돼요. 뭐뭐 씨네 이런 거 붙여도 안 됩니다. 어차피 부수적인 거잖아요. 김씨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안 되고요. 사람이 성이 있다면 그 리 하니까 또 리, 그 의류 브랜드가 또 생각나네. 리도 흔한 성을 영어로 표시한 거에 불과하죠. KIM이나 리나.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성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직책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 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장, 총장, 사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치 성인 것 같이 김대리, 김이사. 그래서 이런 직위도 안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성이 이런 거, 컴퍼니, 뭐 주식회사, 한명회사, 뭐 컴퍼니, 코퍼레이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흔한 성 또는 명칭으로 거절이 된다. 그리고 간단하고 흔한 표장. 여기서 좀 딱 세 개만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한글이나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 등록받고 싶으면 한글은 2글자 이상, 한자도 마찬가지고요. 한 글자는 안 된다. 영문 같은 거는 3글자 이상이 돼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SSG 뭐 이런 식으로 3글자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의문이 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LG, CJ, CU, KT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럼 2글자니까 안 되겠네? 제가 뭐라 그랬죠 좀 전에? 한글이나 한자는 최소 2글자가 넘어야 이상 2글자를 포함해서 2글자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된다고 했고, 영문이나 기타 외국 문자는 3글자 이상이 돼야 등록이 돼야 된다. 그러면 KT, SK, CJ 다 안 되네. 좀 이따 의문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 숫자는 0부터 99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3자리 이상이 돼야 상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어에 숫자 하나 결합된 것도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만 그냥 대략 그렇구나. 왜? 너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해서. K2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간단하다 했죠. 영어 하나에 숫자 하나 결합 너무 간단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어요. K2는 실제 판례가 있는데 간단하고 흔하면서 또 현저한 지명,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K2 산 지명으로 봤어요. 그리고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이런 거, Just Do It, 로레알 저는 소중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슬로건이나 남들이 좀 써야 되는, 누구든지 써야 되는 이런 광고 문구, 이런 것들은 등록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출원하려고 노력은 하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 그런 광고 문구, 남들도 좀 써야 되는 이런 광고 문구는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좀 애매한 것들 있죠.
이거 등록시키기는 조금 너무 애매한 이런 것들은 기타 식별력 없는 유형으로 거절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이들의 단순 결합. 그래서 새우깡 하면 뭐죠? 한번 그냥 공부해 본다 생각하고 기본을 배웠으니까 새우는 뭐죠? 여기서 저 이걸 다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그리고 뭐 혹시 시험 문제를 내도 이걸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새우깡은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볼로 잘 매칭된 것을 찾는 이해하면 충분히 매칭을 시킬 수 있잖아요. 새우는 과자에 대해서 새우가 들어간 새우 맛이 나는 꾸미는 말 성질 표시. 깡은 우리가 깡 먹자 하진 않지만 과자에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 깡. 그죠? 감자 깡, 양파 깡, 새우 깡, 고구마 깡 많이 쓰이자. 관용 표장. 와 빠는 어때요? 와 빠. 빠는 우리가 빠 가자 이러자. 빠 가자. 그러면 보통 명칭. 와는 이리 와 라고 많이 해석한다면 성질 표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영문 두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영문은 제가 세 글자 이상 돼야 등록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흔한 표장. 성질 표시는 조금 이리 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오버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수 노래방은 노래방 우리가 노래방 가자 하죠. 그러면 보통 명칭 노래방이라는 업종에 대해서 노래방 가자라고 부르니까 보통 명칭. 수는 두 가지 또 이것도 해당할 여진이 있겠네. 빼어날 수라면 엄청 좋은 노래방 뭐 이런 성질 표시 가능성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간단한 표장. 한글과 한자는 제가 뭐라 했죠? 두 글자 이상이 돼야 요거를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 노래방은 이들의 단순 결합입니다. 그래서 단순 결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와 뭐가 결합돼서 뭔가 조어가 된 경우는 단순 결합으로 안 봐요. 예를 들면 파인, 애플 결합되면 파인애플이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 단순 결합으로 보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외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고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